하루 만에 30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잘 안 되시죠? 쉽게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한테 한 사람당 61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어요.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치킨 한 마리를 3만 원이라고 치면 100억 마리 분량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딱 하루 만에요.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증권사 딜링룸 전광판에는 파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장 시작하자마자 3%대로 뚝 떠냄졌고 오전이 채 되기도 전에 6%대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증시 관계자들이 이날을 가리킨 말이 하나 있어요.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식 좀 빠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날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월세, 대출 이자, 해외여행 경비, 심지어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 학비까지 전부 연결되거든요.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중동의 전쟁이 서울 증시를 이렇게까지 뒤흔들어 놓은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전쟁 얘기부터 해야 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격했어요.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엣 다시 같은 존재였는데 2025년 말부터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불안정해졌어요. 그 틈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 일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지명만 기억해 두세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인데 넓이가 불과 33km밖에 안 돼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거리 정도예요. 근데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약 20%가 통과해요. 전 세계 석유 5통 중 1통이 이 길목을 지나는 거예요. 한국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쓰는 석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 공장이 멈추고 버스와 트럭이 서고 난방비가 치솟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이 쓰는 튀김기름, 배달 오토바이 기름, 아파트 보일러 기름 전부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전쟁이 4주차로 접어들 무렵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어요. 그러자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브렌트유는 115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랐고요. 여기에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엄청난 발언을 올렸어요.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들을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최후 통첩이었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이 공격을 실행하면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영내 발전소에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맞불을 놨어요. 강대강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뉴스를 보자마자 패닉에 빠졌어요. 주말 동안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월요일 아침 한국 증시 개장 버튼이 눌리는 순간 폭발이 시작됐어요. 자, 이제 그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3월 23일 오전 9시 코스피 지수는 201포인트 급락한 채 장을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부터 3.48%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낙폭이 계속 커지더니 오전 9시 18분 한국거래소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어요. 사이드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주식 선물 가격이 5% 이상 뚝 떨어진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소가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5분 동안 강제로 멈추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증시가 너무 빠르게 무너지니까 잠깐 다들 숨 한 번 쉬자 라며 긴급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게 이달에만 벌써 4번째였어요. 그래도 시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이날 코스피는 375포인트, 6.49% 급락한 5,40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5.56% 동반 하락하며 1,100선을 내줬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308조 8,687억 원이 사라졌어요. 업종별로 보면 사실상 전멸이었어요. 오락문화, 전기전자, 증권, 제조, 보험,
금융, 통신, 운송, 제약, 기계, 안 빠진 업종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전체 종목의 93% 이상이 하락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예외 없이 파란 불하락이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팔았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6,98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3조 8,127억 원어치를 쏟아냈어요. 합치면 7조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 거예요. 외국인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피신하고 기관들은 손절에 나선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됐어요. 이 엄청난 물량을 받아낸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7조 5천억 원을 팔아 던질 때 개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1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말 그대로 동학개미들이 쏟아지는 총알을 맨몸으로 받아낸 거예요. 취업준비생 김 씨도 그날 아침 증권 앱을 켰어요.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빠져 있었죠. 이건 기회다 싶어서 모아두던 500만 원을 넣었어요. 직장인 이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뒀던 돈 일부를 SK하이닉스에 넣었고요. 은퇴한 박 씨는 정기예금 만기 찾아뒀던 돈으로 ETF를 샀어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결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그게 합쳐져서 7조 원이 된 거예요. 이 판단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실제로 이후 며칠 동안 협상 기대감이 나오며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어요. 신영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조건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극적인 타결은 군사적 충돌 확대 이후에 단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어요. 쉽게 말해 더 나빠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증권 김두원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중동 분쟁은 초기 공포 심리가 정점에 달한 직후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과도한 공포 매도가 장기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실제로 1990년 걸프전 당시에도 다국적군 개입 직후 3개월 내에 유가가 50% 이상 급락하며 글로벌 증시가 V자 반등을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역사의 패턴을 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딜레마예요. 자, 주식 얘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환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쩌면 주식보다 여러분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날 원달러 환율이 1,517원을 찍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3월 9일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17년이면 지금 20대 초반분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환율이 오른다는 게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우선 수입 물가가 올라요.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밀, 콩, 옥수수 같은 핵심 원자재를 죄다 수입하는 나라예요. 이걸 살 때 달러를 써야 하는데 달러 가격이 오르니까 같은 양을 수입해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돼서 치킨값, 라면값, 빵값, 기름값으로 우리한테 돌아와요. 해외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 직격탄이에요. 1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면 약 750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같은 100만 원으로 660달러밖에 못 바꿔요. 미국 여행 4박 5일 호텔 값으로 치면 대략 숙박 한 박이 날아간 거예요.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매달 2,000달러 보내던 걸 작년 같은 환율이면 26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303만 원이 필요해요. 1년이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는 회사들은 원가 부담이 늘고 이자를 달러로 내야 하는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그만큼 불어나요. 이게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주가에도 반영되는 악순환이에요. 서울신문과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외환위기, 그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 정도 수준의 긴장감이 시장에 감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깔려 있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도 줄고 기업들 투자도 활발해지고 집 살 때 부담도 줄잖아요. 그래서 올 초부터 코스피도 상승세를 탔던 거예요. 근데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이 그림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원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물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려야 할 판이에요. 실제로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 즉 금리를 낮추자는 쪽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방송에 나와서 중동 갈등과 유가 상승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됐고 기존의 금리 인하 입장을 접게 됐다고 말했어요. 비둘기파 인사가 돌아선 거예요. 시장은 이 발언에 충격을 받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넘어서는 등 채권 시장도 요동쳤어요. 요약하자면 이런 흐름이에요. 전쟁, 유가 폭등, 물가 상승, 금리 인하 불가, 시중자금 비용 증가, 기업 투자 위축, 경기 둔화, 증시 하락. 이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삼고 지옥이라고 불러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덮치는 상황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보통 경제가 나쁘면 물가도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는 나쁜데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이걸 겪었는데 이때 치료법이 없었어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거든요. 정책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뛰는 딱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전쟁은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협상 타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급반등하고 내일 강경 발언 하나 나오면 또 폭락해요. 실제로 3월 23일에 환율이 1517원까지 치솟았다가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군사 공격을 유예한다고 발언 하나 했더니 야간장에서 환율이 1490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말 한마디에 수십조 원이 오르내리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측이 힘든 장세에서는 투자금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것보다 분산해서 나눠 넣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오늘 넣었다가 내일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할 총알이 없잖아요. 투자 고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싸게 살 기회는 여러 번 온다. 그 기회를 살 현금을 남겨두는 게 진짜 실력이다라고요. 당장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한 주식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분할 매수를 기본으로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에너지, 원자재, 방산 관련 섹터를 눈여겨보되 단기 급등에는 조심해야 해요. 이번 사태에서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가 전쟁 초기에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쟁 수혜주라고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사람이 항상 나와요. 테마주처럼 단기 급등한 종목에는 냉정하게 접근하세요. 세 번째는 환율 방어예요. 달러 자산이나 해외 ETF를 일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번 원화 약세에서 방어가 됐을 거예요.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이런 국면에서 취약할 수 있어요. 금 ETF도 안전자산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전쟁과 불확실성 국면에서 금 가격은 강세를 보여왔거든요. 역사를 보면 전쟁은 항상 끝났어요. 1990년 걸프전 때도 시장이 공포에 떨었고 2019년 호르무즈 유조선 공격 사태 때도 유가가 치솟았어요. 근데 걸프전은 다국적군 개입 이후 3개월 만에 유가가 반토막 나면서 증시가 V자 반등을 기록했어요.
2019년 사태도 불과 2개월 만에 제한적 합의로 마무리됐고요. 이번도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원고를 쓰는 시점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기도 해요. 코스피도 며칠 뒤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등이 와도 지금 겁먹고 저점에서 다 팔아버린 분들은 그 반등을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공포에 취해서 판단 없이 몰빵한 분들은 추가 하락에 버틸 여력이 없어요. 공포는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공포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번엔 조금 더 냉정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돼요. 중동의 불길이 언제 잡힐지, 유가가 언제 안정될지, 환율이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불확실성 안에서도 원칙 있는 투자자는 살아남았어요. 항상 그래왔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공포에 팔지 마시고 원칙에 따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긴박한 경제 소식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들고 올게요.